그날 동추리가 술을 많이 마시고 왔어요. 태수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이 안 좋다고 화를 냈죠. 그래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태수가 아빠 그만해요라고 소리 질렀는데 그게 동추리를 더 화나게 했어요. 몽둥이를 들고 머리를 때렸어요. 태수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때 할머니는 뭘 했나요? 태수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 그때 동추리가 말했어요. 입 닫아. 말하면 너도 같이 죽는다고.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반전 충격 실화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시골 마을, 해가 채 뜨기 전 새벽 5시, 78세의 정불래 할머니는 이미 마당 옆 텃밭에서 호미를 들고 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일으키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불래의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등에 튀어나온 핏줄과 거칠어진 손가락 사이로 호미자루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오늘도 이 구석만 파고 있네. 불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텃밭 한쪽 구석진 곳을 계속 파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상추며 고추며 각종 채소들이 푸릇푸릇 자라고 있는데 유독 그 자리만은 몇 년째 계속 파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이웃집 김씨 아줌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불래 씨, 또 그 자리만 파고 있어요? 거기 뭐라도 묻어놨나? 불래는 잠시 호미질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아니에요. 그냥 땅이 좀 더 깊어야 할 것 같아서요. 김씨 아줌마는 고개를 갸웃하며 들어갔지만 불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래를 참하고 조용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이동출이 10여 년 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불래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오후 즈음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손자 준호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25살의 준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매, 갑자기 왔어요. 방학이라 심심해서요. 불래는 손자를 보자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가 왔네. 밥 먹었니? 할매가 뭐라도 해줄게.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텃밭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계속 파헤쳐진 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할매, 여긴 왜 이리 구석만 파요? 뭔가 묻어놨나요? 불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호미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 아니다. 그냥 반이라는 거야. 준호는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죠. 할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불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준호야. 할매는 괜찮다. 그냥 늙어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준호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텃밭 구석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시선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불래를 참한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정작 30년 전 실종된 아들 태수에 대한 이야기는 그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불래는 혼자 텃밭에 나가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호미가 흙을 파낼 때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작은 중얼거림이 저녁 바람에 흩어져 갔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지만 불레의 마음속에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바로 그 텃밭 구석 깊숙한 곳에 묻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불레는 평소보다 더 일찍 텃밭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별이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었죠. 손자 준호가 서울로 돌아간 후 불레는 더욱 그 구석진 자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자꾸 그곳을 파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거든요. 오늘은 좀 더 깊이 파봐야겠다. 불레는 평소보다 더 큰 호미를 들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은 며칠 전 비가 내려 촉촉했고 호미가 들어가기엔 적당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불레는 점점 더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딱딱한 무언가가 호미 끝에 걸렸습니다. 불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또 돌멩이인가? 하지만 손으로 흙을 헤쳐내자 나온 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하얀 뼈 같은 것이 흙 사이로 삐져나와 있었죠. 이게 뭐지?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처음엔 닭뼈려니 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뼈 같았습니다. 불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불레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파낼수록 더 많은 뼈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손목뼈, 팔뼈,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개골의 일부까지. 불레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수야? 불레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차가워진 몸을 안고 울던 그날,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 묻었던 그 끔찍한 새벽이 말입니다. 불레는 뼈 조각들을 앞에 두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매일 돌보던 텃밭 한 구석에 아들의 유골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불레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사준 휴대폰이었죠. 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집 텃밭에서 뼈가 나왔어요. 1시간 후 마을에 경찰차가 들어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줌마를 비롯해 이장, 그리고 몇몇 이웃들이 불레네 집 앞에 모였습니다. 불레 씨, 무슨 일이에요? 이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불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텃밭을 둘러보고 있었고 감식팀까지 불러와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한 경찰관이 불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여기서 뼈를 발견하셨나요? 오늘 새벽에요. 반일하다가 갑자기. 불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식팀에서 나온 소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대에서 30대 사이의 남성으로 추정되며 매장된 지 최소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불레는 무릎이 꺾이며 텃밭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수야. 그녀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아들의 이름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라니, 그 실종됐던 아들 말하는 건가? 아니, 그게 여기 있었다고? 불레의 오열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은 정식 수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레는 텃밭 한 구석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육고를 발견한 어머니의 절규가 이른 아침 마을을 깨웠습니다. 유골 발견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오후에는 더 많은 경찰관들이 몰려왔습니다. 수사팀장인 김영사가 불레와 마주 앉아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30년 전 아들분이 실종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불레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태수가 갑자기 안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더라고요. 신고는 하셨나요? 했죠. 하지만 경찰에서도 가출로 보인다고 했어요. 워낙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김영사는 당시 사건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이태수 씨 실종 신고 접수, 가출로 추정하여 수사 종료. 기록은 간단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가출로 처리된 것이 전부였죠. 그때 이웃집 김씨 아줌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때 일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알겠어요. 불레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동출이 그 양반이 워낙 성질이 더러워서 말이에요. 가정폭력이 있었습니까? 김영사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불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김씨 아줌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자 되려면 매를 맞아야 한다면서 태수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밤마다 우는 소리, 때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다 들렸다니까요. 불레는 아줌마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30년 전 기억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맞아. 태수 그 아이가 맨날 멍들고 다녔지. 동추리가 술만 먹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졌어. 그날 밤도 그랬어. 큰 소리가 나더니 다음 날부터 태수 얼굴을 못 봤지. 이장도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불레 씨가 도움을 청했지만 집안일이라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바로 신고했을 텐데. 김영사는 수첩에 메모를 하며 불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아들분을 본 게 언제죠? 불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월 14일 밤이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불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술에 취한 남편이 태수를 불러내며 소리를 지르던 모습, 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던 순간 가리고 남편의 차가운 명령. 그때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전화 받고 바로 왔어요. 준호는 경찰들과 마을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태수 삼촌이 실종됐다는 게 다였는데 그게 여기서 나왔다고요? 김영사가 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감식 결과 20년에서 30년 전에 사망한 20대 남성의 유골로 추정됩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아들분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져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삼촌이 여기 있었다고요? 30년 동안 여기에? 불레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손자 앞에서 진실을 털어놓기엔 너무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기억은 계속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묻었던 그날 새벽의 기억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던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레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내가 다 봤다. 하지만 신고도 못하고 무서워서. 마을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경찰도 별로 신경 안 썼고. 김영사는 불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사에 필요합니다. 불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죽은 사람이야.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아직 많은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30년 전 그날 밤 불레네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날 오전 경찰서에서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사는 마을 이장을 먼저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이장은 70대 중반으로 30년 전에도 이미 마을 일을 돌보고 있던 사람이었죠. 이장님, 1994년 3월 당시 불레 씨 집안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이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동출이 그 양반이 워낙 성질이 급하고 술버릇이 나빴거든요. 불레 씨가 몇 번 도움을 청했지만 어떤 도움을 청했나요? 태수가 맡고 있다고 좀 말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죠. 말렸다간 동네가 시끄러워질 뻔했고. 김영사는 이장의 말을 듣고 당시 마을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던 시대였던 것이죠. 태수가 실종된 날 밤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이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불렌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평소보다 더 심했죠. 동추리가 소리 지르는 소리, 뭔가 넘어지는 소리.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 이후에는 어땠나요? 다음 날 아침에 불레 씨가 태수가 없어졌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게 평소와 달리 별로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출한 것 같다고만 하고. 김영사는 수첩에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이장의 증언은 매우 중요했거든요. 한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30년 전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몇몇 이웃들과 함께 모여 그때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이상했어.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시끄러웠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잖아. 맞아.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동추리가 혼자 어디 나가더라고. 삽을 들고. 삽을? 새벽에? 응. 그때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일들이 이제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죠. 오후에 김영사는 불레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준호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과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불레 할머니, 남편분이 평소에 태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불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추리는 남자 되려면 매를 맞아야 한다고 했어요. 태수가 조금만 말을 안 들어도 때렸죠. 어느 정도로 때렸나요? 처음엔 손으로만 때리다가 나중에는 몽둥이도 들고 태수가 기절할 때까지 때린 적도 있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하셨어요? 불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걸 신고하는 시대가 아니었어. 경찰에 가봤자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라고 할 뿐이었고 동추리가 더 화를 낼까봐 무서웠어.
김영사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3월 14일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불레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그날 동추리가 술을 많이 마시고 왔어요. 태수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이 안 좋다고 화를 냈죠. 그래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태수가 아빠 그만해요라고 소리 질렀는데 그게 동추리를 더 화나게 했어요. 불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머리를 때렸어요. 태수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때 할머니는 뭘 했나요? 태수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 그때 동추리가 말했어요. 입 닫아. 말하면 너도 같이 죽는다고.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불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 동추리가 삽을 가져와서 둘이 같이 텃밭 구석에 묻었어요. 그리고 경찰에는 가출했다고 신고하라고 했어요. 김영사는 불레의 진술을 들으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30년 전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은폐되었고 불레는 공범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불레는 어떤 죄를 져야 하는 것인지. 일주일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불레와 준호 앞에 앉았습니다. 부검 보고서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유골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개골에 심각한 골절 흔적이 발견되었고 사인은 뇌출혈로 추정됩니다. 불레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수야, 우리 태수. 또한 골절 상태로 보아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타살을 의미합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져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할아버지가. 김영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고인이 된 남편분이 가해자이고 할머니는 사체 은닉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때 불레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형사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불레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 그날 밤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월 14일 밤 10시쯤이었어요. 동추리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는데 태수 성적표를 보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성적으로 뭐가 되겠다면서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죠. 불레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태수가 아빠 잘못했어요. 다음엔 잘할게요라고 빌었는데 동추리는 더 화를 냈어요. 남자가 그렇게 빌면서 사느냐고 하면서 부엌에서 몽둥이를 가져왔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몽둥이로 태수 머리를 3번 때렸어요. 3번째 맞고 나서 태수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피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불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태수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어요. 태수야, 일어나라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았고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나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태수 맥박을 짚어보더니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입 닫아. 이 일을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너도 같이 죽는다고 했어요. 김영사는 꼼꼼히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그 이후엔 어떻게 했나요? 동추리가 계획을 세웠어요.
새벽에 텃밭 구석진 곳을 파서 묻자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는 가출했다고 신고하라고 했어요. 불레는 그날 새벽에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3시쯤 동추리가 삽 2개를 가져왔어요. 텃밭 맨 구석, 담장 근처를 깊이 팠어요. 2미터 정도. 할머니도 같이 팠나요? 아니요. 난 태수를 안고 있었어요. 차가워진 우리 아들을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싶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듣기 힘들어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하셨어요? 정당방위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불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동추리가 무서웠고 태수가 죽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내가 태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어요. 어머니로서 실격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김영사는 불레의 진술을 듣고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할머니, 현재 상황으로는 사체 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사체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죠. 하지만 도덕적, 윤리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불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더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법적으론 문제없다고 해도 30년 동안 진실을 숨기고 살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할머니, 삼촌을 그렇게 묻고서 3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불레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죽고 싶었어.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어.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렸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불레 할머니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불레는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자 오히려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서울로 돌아간다며 차갑게 인사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방 한구석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태수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태수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체크무늬 셔츠였습니다. 피가 묻어있던 그 셔츠를 불레는 몰래 세탁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수야, 엄마가 이것만이라도 깨끗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 다음엔 태수의 운동화가 나왔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 새로 사준 하얀 운동화였는데 아직도 새 것 같았습니다. 불레는 신발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이 신발 신고 얼마나 뛰어다니고 싶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태수의 초등학교 졸업장이었습니다. 우수상이라고 적힌 상장도 함께 있었죠. 불레는 졸업장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태수 공부도 잘했는데 중학교도 다 못 마치고. 불레는 이 물건들을 방 한구석에 정성스럽게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제사상을 차린 것처럼 말입니다. 태수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녀는 30년 동안 혼자 짊어져온 죄책감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죽은 사람이야. 입만 살았지. 그게 무슨 삶이더냐.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묻힌 그 자리를 봐야 했어. 밥을 먹을 때마다 너도 배고플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불레의 독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겨울엔 땅이 얼어서 춥겠다 싶어서 두꺼운 이불을 그 위에 깔아주고 싶었어. 여름엔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갈까봐 비닐을 덮어주고 싶었고,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서울로 간다고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온 준호는 할머니가 태수 삼촌의 물건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불레는 준호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할매한테 실망했지? 할매가 나쁜 사람이지? 준호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그런 중요한 걸 숨기셨나 하고. 하지만 서울 가는 길에 계속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했니?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하고요. 30년 전이면 정말 다른 시대였잖아요. 여자가 남편 고발하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 불레는 준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할매는 변명할 수 없어. 내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로서 실격이야. 그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뒤따라 김씨 아줌마와 몇몇 이웃들도 함께 왔습니다. 이장은 불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불레 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김씨 아줌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땐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도 공범이에요. 다른 이웃도 거들었습니다. 불레 씨도 피해자예요. 그 무서운 동추리한테 30년 동안 입을 못 열고 살았던 거잖아요. 이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가정폭력이란 말도 없던 시절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불레는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상처는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삼촌은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그리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에요. 삼촌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불레는 태수의 졸업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 30년 동안 혼자 묻어두고 있어서 미안했어. 김영사도 다시 찾아와 불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불레 씨도 피해자입니다. 가정폭력의 공포 속에서 30년을 살아온 또 다른 피해자죠.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도덕적으로도 할머니를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불레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30년 동안 혼자 묻어두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불레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태수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요. 이제라도 우리 아들을 편히 보내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후 태수의 장례식 날이 왔습니다. 불레는 30년 만에 아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관 안에는 태수의 유골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고 관 위에는 중학교 때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마을 회관을 빌려서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불레가 3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아들의 물건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수의 졸업장, 상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었던 체크무늬 셔츠까지. 불레는 하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이제야 너를 제대로 보내드린다. 30년 동안 혼자 두어서 미안했어.
준호는 할머니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삼촌. 저는 삼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편히 쉬세요. 이장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태수는 밝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어른들께 예의도 바른 아이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마을 모두가 태수를 기억하겠습니다. 김씨 아줌마를 비롯한 마을 여성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블레씨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혼자서 이런 아픔을 30년 동안 참고 살았다니. 장례식 중간에 블레는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수가 가출한 게 아니라 집에서 일어난 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 진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블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태수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아이를 때렸고 그만 그렇게 됐어요. 저는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그냥 묻어두기만 했어요. 블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태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한마을 어르신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블레 씨,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도 다 알고 있었지만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잘못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블레를 위로했습니다. 그 시절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경찰도 집안일이라고 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블레 씨도 피해자예요.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김영사도 장례식에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블레 할머니는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가정폭력의 공포 속에서 30년을 살아온 분이죠. 할머니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태수의 유고를 매장할 곳을 정해야 했습니다. 블레는 텃밭 한가운데에 작은 비석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30년 동안 묻혀있던 그 자리 근처에 말입니다. 여기가 좋겠어. 태수가 30년 동안 있던 곳이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어주자. 준호가 비석에 새길 글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비석에 뭐라고 새길까요? 블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태수, 1979년 출생, 1994년 소천. 엄마가 항상 기억하고 있다. 비석 옆에는 작은 나무 팻말도 세웠습니다. 준호가 직접 만든 것이었는데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장을 마친 후 블레는 비석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태수야, 이제 편히 쉬어라. 엄마가 30년 늦었지만 이제야 너를 제대로 보내드린다. 저 세상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렴. 준호도 비석 앞에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삼촌, 당신의 진실을 이제야 찾았어요. 늦었지만 저희가 기억할게요. 할머니도 이제는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해가 질 무렵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블레는 혼자 비석 앞에 남았습니다. 30년 만에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30년 동안 혼자 두어서 그리고 진실을 숨기고 살아서 다 엄마 잘못이야. 블레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엄마가 너 이야기를 많이 할 거야.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공부도 잘했는지, 꿈도 많았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줄 거야. 첫 번째 별이 하늘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블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태수야, 엄마 용서해줘. 그리고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도 30년을 버틸 수 있었어.
드디어 태수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레도 30년 동안 짊어져온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불레의 텃밭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수의 비석 주변으로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텃밭은 예전보다 훨씬 넓게 개간되어 있었습니다. 불레는 이제 그 구석진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수의 비석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수야, 올해는 내가 좋아하던 토마토를 많이 심어봤다. 불레는 비석에 물을 주며 혼자 말했습니다. 기억나니? 어릴 때 토마토 따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잖아. 텃밭 한쪽에는 태순의 텃밭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만들어준 것이었죠. 준호는 대학 졸업 후 마을에 내려와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농산물 가공 교육받고 왔어요. 준호가 흙투성이 손을 털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구마 말랭이 만드는 법도 배웠고 김치도 포장해서 팔 수 있대요. 불레는 손자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대단하네. 태수도 살아있었다면 너처럼 훌륭했을 텐데. 할머니,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준호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농산물 브랜드 이름을 태순애로 하면 어떨까요? 태순애 고구마, 태순애 김치. 이런 식으로요. 불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삼촌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삼촌도 좋아하실 거예요. 준호는 이미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산물 가공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마을 특산품을 만들어 보려고요. 할머니가 30년 동안 가꾼 이 텃밭이 시작점이 될 거예요. 김씨 아줌마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불레 씨,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요. 태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제라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장도 마을 발전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태수의 이름으로 마을이 발전한다면 그보다 좋은 기념이 또 있을까요? 첫 번째 상품은 불레가 직접 기른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말랭이였습니다. 포장지에는 태순의 고구마라는 로고와 함께 작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상품은 30년 전 세상을 떠난 태수를 기리며 만들어졌습니다. 첫 판매는 마을 장터에서 시작했습니다. 불레는 직접 나가서 고구마 말랭이를 팔았습니다. 우리 태수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정성껏 키운 고구마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불레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둘 상품을 사갔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담긴 게 느껴져요. 맛도 정말 좋네요.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인근 도시의 농산물 직판장에서도 납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어서 전국으로 판매를 확대했습니다. 어느 날 불레는 태수의 비석 앞에서 첫 매출을 보고했습니다. 태수야, 내 이름으로 만든 고구마 말랭이가 정말 잘 팔려.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더라. 내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김영사도 가끔 마을에 들러 불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고마워요, 형사님. 덕분에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태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어요. 1년 후 태순의 농장은 마을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고구마 말랭이뿐만 아니라 김치, 된장, 고추장까지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었죠. 불레는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감춰온 아픔이 오히려 마을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어느 저녁 불레는 준호와 함께 텃밭에서 일을 마치고 태수의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태수야,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구나. 내 아들 태수, 정말 고맙다. 준호도 비석에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삼촌, 덕분에 할머니가 행복해 하세요. 마을도 활기차졌고요. 삼촌의 이름이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요. 불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 침묵 속에 묻혔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늙었지.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아이가 살았던 그날들, 내가 지키지 못한 죄를 남은 삶으로 갚아가겠다. 텃밭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태수의 이름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자랑스럽게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불레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텃밭을 비추는 가운데 할머니와 손자는 내일 심을 새로운 씨앗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비석 옆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